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헌법 엑스노트 첫 시간입니다. 자, 핵심 위주로 해서 이제 빠르게 한 바퀴 슉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헌법의 특성, 1번 헌법의 개방성이죠. 자, 헌법 개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규정에 두어야 되죠. 특히 개방된 사항의 결정을 위한 핵심 절차, 개방된 사항. 자, 요거는 법률로 정해라. 개방시켰다. 그렇더라도 거기 법률로 어떻게 정할지 그런 부분. 특히나 정부로 이동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 등등 언제 이제 확정이 되고는 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죠. 헌법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만큼은 헌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헌법은 최고 규범이라는 거죠. 다만 이 우리나라의 이 헌법은 어느 법보다도 우선한다. 또는 이 법은 이 나라의 최고법이다. 라는 표현이 없어요. 즉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헌법에 일반적 법률 위보 조항을 두는데 헌법 37조 2항이죠. 37조 2항. 자, 요거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37조 2항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그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면서 그보다 밑에 있는 법률로 마음껏 제한할 수 있게 해놨네? 뭐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본권 제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거에 불과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을 볼게요. 자, 개념이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부분이죠. 자,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말 그대로 법률 해석,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법률 해석에 관한 지침, 법률 해석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 지침을 말한다. 헌법 해석 지침을 말한다 하면 틀리는 거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아니라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까, 법률 해석 지침, 법률 해석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한다. 한정합헌 결정. 또는 저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결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합헌 결정이나 한정위헌 결정이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전형적인 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해석론입니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따라서 헌법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헌법에 합치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 우리 헌법에 없어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요. 사법 적극주의다 하면 틀리고 사법 소극주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법 소극주의.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또는 법원이 나선다기보다는 나서가지고 이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합헌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살려줍시다.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나선다.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정신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는 거. 정신적 자유, 그렇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지, 학문의 자유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제한을 해주면 안 되고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을 좀 지양하자. 합헌적 법률 해석을 너무 많이 해주면은 좀 문제가 있는 법률도 다 그냥 살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자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그런 법이 있을 때는 위헌으로 해서 없애야 되지 합헌적 법률 해석으로 막 살려주고 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 자유의 규제 입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통해서 살려주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활용이 된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2번.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실정법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있죠. 첫 번째가 헌법을 최고 규모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두 번째가 권력 분립의 정신, 다른 말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법적 안정성의 유지라든지 국가 간의 신뢰 보호, 특히 여기서는 이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을 이렇게 해석하면 위헌인 것 같아도 저렇게 해석하면 합헌인 것 같다. 그러면 합헌적으로 법률 해석을 해줘서
다른 나라와의 신뢰를 보호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 근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 규범 통제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면 틀려요. 자, 규범 통제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원이 가지고 있는 명령 규칙 심사 이런 게 이제 규범 통제인데 꼭 여기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주로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긴 하죠. 하지만은 항상 규범 통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할 때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 집행한다. 법원에서도 이 법률을 해석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다. 다 법률을 해석하고 이때 이 법률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꼭 위헌 법률 심판과 같은 규범 통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디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자, 요거는 뭐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규범 통제가 아니고 군인이 나 월급 못 받은 거 있으니까 돈 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판례번호도 다 2004 다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나한테 돈 줬고 있는데 왜 돈 안 주냐? 돈 달라는 소송이에요. 자, 여기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한테 안 준 임금을 지급해달라. 임금 지급 청구를 했고 전혀 규범 통제가 아닌데도 여기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내용을 볼게요. 자, 군인사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명령을 받아 봉급의 반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래서 자, 기소가 되면은 휴직명령을 하고 봉급을 다 안 주고 반액만 줍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가서 무죄의 선고를 받으면 나 억울한 사람이었다. 무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절반 안 준 거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차액을 소급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만약 공소기각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법에는 무죄 선고를 받은 때만 돈을 돌려주겠다.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 근데 이 경우 이 군인이 뭐 돈을 빼돌렸네 어쨌네 뭐 횡령했네 막 이런 문제로 기소가 됐는데 막상 법정에 나갔더니 증인이라고 막 검사가 불렀는데 증인들이 와가지고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저 사람이 뭐 횡령했어요? 뭐 뭔 소리입니까? 전혀 오히려 결백한 게 그냥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관도 판사도 재판장도 재판 지나가다가 뭡니까 이거 검사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왜 기소한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하시죠. 그냥 공소 취소하고 끝내죠. 검사가 죄송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공소 취소하고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으로 그냥 끝냈어요. 공소 취소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 억울한 건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못 받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무죄 선고를 받은 때만 돈을 돌려주고요. 공소기각 받은 경우는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돈 안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버텼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에는 무죄 선고받은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걸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주겠다.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식상 무죄 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 무죄 선고를 받은 때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에 의해 합헌적 법률 해석에 부합한다. 그래서 결론 피가 놓은 거에게 돈을 지급하라, 돌려줘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판례 뭡니까? 규범 통제가 아니에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마느냐 그걸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뭐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돈 줄 거였는데 왜 안 주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돈을 줘야 돼 말해야 돼? 이 법 무죄인 경우 돈을 돌려주라고 되는데 요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합헌적 법률 해석과 규범 통제 후 구별 관련해서 표로 한번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목적. 자,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 웬만하면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해서 이 법률을 살려주자.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고, 자, 규범 통제는요 반대죠. 자, 상위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럼 그냥 무효화시키는 거. 위헌 결정해서 무효화시키는 거.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살려주자. 규범 통제는 없애버리는 거. 이런 목적이 달라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론적 근거가 헌법의 최고위법성, 그죠? 최고위법성, 그리고 뭐 규범 통제도 마찬가지 헌법의 최고위법성입니다. 특히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거 말고 아까 몇 개 근거가 나왔죠. 헌법의 최고위법성을 기초로 하는 법질서 통일성 유지, 그밖에 법적 안정성, 국가 간의 신뢰보호, 입법부 존중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헌법의 기능, 헌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때는 해석 기준이 되고 있고요. 규범 통제에서는 심사 기준이죠. 여기에 위반되면 무효로 만들어버리겠다. 자,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부분. 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도 봤다시피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하나의 지침, 이론이에요. 해석론, 이론입니다. 따라서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 없다는 거. 하지만 규범 통제는요,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범통제는 특히 이제 유언법률 심판 생각하시면 유언법률 심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죠.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뽑아준 바도 없어요. 민주적 정당성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위헌, 무효 막 없애버린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은 니들이 뭔데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표들이 만든 걸 니들이 마음대로 없애는 거냐? 뭐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겁니까?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헌법에 근거가. 헌법에 딱 근거를 두면은 헌법재판관들도 목에 힘주고 아니 헌법에서 최고기 범인 헌법에서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줬으니까 우리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은 마지막에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나름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함부로 규범통제 이런 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국민의 대표가 만든 그런 규정을 국민의 대표도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에 규정 없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범통제는 헌법에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유언법률 심판 그밖에 법원이 가지고 있는 명령규칙 심사 이런 거 다 헌법에 다 들어있죠. 107조이랑 107조 이하 헌법에 다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가 문의적 한계죠. 그 문장의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전혀 엉뚱땡뚱한 걸로 막 해석해줘서 살려주겠다 그러면 안 되고요. 법 목적적 한계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헛되게 하는 방향으로 즉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역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헌법 수용적 한계입니다.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 법률을 살려주기 위해서 헌법의 해석을 완전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판례를 볼게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죠. 문의적 한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간직하고 있는 말의 뜻을 넘어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범인에 의한다. 이게 문의적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법 목적적 한계는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의미를 넘어섰다.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단순한 법률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질적 의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입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국회도 아니면서 지들이 입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의적 한계와 입법 목적의 한계 그리고 또 판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수용적 한계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자, 그다음 판례를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유연 결정이 나왔던 사안들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면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렇게 유연 결정을 내리게 돼요. 만약 합헌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고 합헌적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원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합헌, 한정위원이 나올 텐데 물론 단순 합헌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합헌적 법률 해석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 법을 살려주고 싶어도 뭐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네. 없애야 돼요. 유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재범의 위험성 없는데도 보호감호를 선고하게끔 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면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할 의무를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호감호 지금 없어졌지만 어쨌든 보호감호 거의 뭐 교도소에 가두는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이 보호감호를 하려면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생각되면 보호감호를 선고하지 않고 기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무조건 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보호감호 선고해 라고 법에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즉 법에는 재범의 위험성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보호감호라고 하라고 돼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즉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호감호를 기각하고 반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보호감호 선고를 하라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다고 봤습니다. 문의적 한계. 왜? 아무리 문장을 읽어봐도 재범의 위험성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보호감호 선고하라고 돼 있지 이걸 뭐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로 나눠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의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면은 그렇게 해석 못 해줘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된다? 살려주고 싶어도 이 법을 살려줄 수가 없네. 단순 위헌으로 끝나게 되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묻지마 양벌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양벌 조항으로서 개인이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개인인 영업주가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전혀 따지잖아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종업원이 잘못하면 너도 같이 처벌받아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지 않느냐. 영업주가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을 해석해주면 그러면은 살려줄 수 있지 않느냐. 역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문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단순 위헌으로 끝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벌 규정이 위헌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자, 전부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종전 부칙을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법이 전부 개정됐다. 법이 전부 개정되게 되면은 종전에 있던 법률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거나 똑같아요. 전부 개정은 국법 폐지, 신법 제정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법이 완전 물갈이 된 거니까 그전에 있던 게 폐지된 거니까 기존 법에 있었던 부칙은 다 사라지는 거죠. 부칙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 종전에 있던 부칙을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걸로 보겠다.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겠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볼게요.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됐습니다. 왜 실효됐다? 법이 전부 개정되는 바람에 기존에 법에 있던 부칙 조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도 이를 유효하게 전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이거 왜 부칙 조항이 이미 실효됐는데도 이를 유효하게 전수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해서 했느냐.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두는 근거가 예전에는 법문에 있었고 본칙에 들어있었고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하지만 부칙에서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서 종전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즉 종전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본칙이 살아있는 걸로 취급해서 여전히 세금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걸 부칙에다 뒀어요. 근데 부칙에 근거해서 세금을 거둘 수 왔습니다. 법이 조금씩 개정돼도 계속 부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계속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정되면 부칙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금을 거둘 근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무서장은 그래도 세금을 거두고 싶었고 따라서 세무서장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부칙 조항이 전부 개정돼서 다 사라졌다. 그래도 유효하게 살아있는 걸로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도 부칙 살아있는 걸로 봐서 세금 걷어도 된다. 이것도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줄거진 거 볼게요.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 조항을 지금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 부칙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해서는 헌법 합치적인 법률 해석, 즉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법이 있어야 이걸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 해석해도 가능하다면 합헌적으로 해석해 주자 이게 가능한데 아니 이미 사라졌는데 없는 거 가지고 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다는 거냐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없어진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살아있는 걸로 본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세무서장이나 대법원에서 무리 해석까지 이렇게 법이 전부 개정되는데도 부칙이 살아있다고 보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이죠.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전부 개정하면서도 전부 개정된 법에다가도 종전에 있던 내용의 그런 부칙 같은 걸 그대로 옮겨놨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싹 지워버리고 싹 법을 싹 새로 세팅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낸 거죠. 그래서 부칙이 다 없어지게 됐던 게 문제였죠. 이거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 세금을 못 거두게 되는 이런 공백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없어도 있는 걸로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부칙이 있었고 부칙 때문에 세금을 내던 회사들도 있었는데 뭐 이제 와서 전부 개정되는 바람에 부칙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세금 내야 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내려고 했더니 부칙 없네. 법에 근거 없으니까 나 세금 안 내겠다. 버티면은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 형평성에 왜곡이 생기는데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는 너도 세금 내 임마. 법에 없다고 있는 걸로 봐서 뭐 세금 내 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세무서장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은 법원이나 과세관청, 세무서장의 몫은 아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입법자의 권한이고 책임이다.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국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법원이나 과세관청 니네가 마음대로 형평성을 왜곡하기 위해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는 법도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 니들이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따라서 전부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법원은 입장이 반대라고 했죠. 자, 종전 부칙이 실효되지 않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세금 걷어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 전부 개정 똑같아요.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도 다 소멸한다. 그렇죠? 그래서 종전의 법률의 부칙에 있던 경과 규정도 당연히 다 실효됩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어느 경우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전부 개정돼도 종전 법에 있었던 부칙 살아있는 걸로 봐주겠다. 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입법의 공백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없어진 부칙도 살아있는 걸로 봐주겠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이 전부 개정됐을 때 부칙을 살아있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관습원법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자,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 관습원법에 반하여 유연으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수도 이전.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아니면 국민투표 생략하고 그냥 법률로 만들어서 할지, 이걸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이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 네 글자로 통치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통치행위입니다. 따라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 금융실명제, 즉 긴급재정경제명령 때 그렇게 얘기했죠. 국가긴급권의 하나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이 부분 통치행위인 건 맞다. 하지만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 이것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하는 거는 통치행위는 맞다. 하지만 그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판에 들어갑니다. 자, 2번을 볼게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국회가 어디에 있느냐, 국회의사당,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요게 있는 곳이 곧 수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을 다 옮겨도 수도 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냥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 인정할 수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이라는 거죠. 자, 4번. 국민은 성문헌법의 재개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헌법전에는 없지만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걸 형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관습헌법을 개정할 때도 성문헌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문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개정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다음으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돼요. 관습헌법을 바꿀 때도, 대한민국 수도를 옮길 때도 그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5번을 볼게요. 자, 그럼 관습헌법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관습헌법이 성립하려면 첫째, 짜잘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헌법 안 만들어지고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만들어집니다.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 기본이라는 당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헌법사항에 관해서 관행이 존재하고요. 자, 그게 계속성, 항상성, 명령성 뭐 등등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승인. 이거는 헌법이 맞다라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헌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이걸 다 갖췄다는 겁니다. 다 갖췄다. 기본적 헌법사항이 맞고 관행도 있고 국민들이 합의까지 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7번.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똑같이 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의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성문헌법과 다르게 관습헌법은 꼭 130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그게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습원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관습원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면 그 순간 관습원법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관습원법의 요건들, 특히 이제 국민적 합의 이런 것들은 관습원법 성립의 요건일 뿐 아니라 계속 유지되기 위한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성이 상실되었느냐?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게 헌법이 맞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지는 않았고, 그러면은 수도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 130조에 따른 개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8번. 자, 관습원법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국민적 합의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130조에 따라 바꿔야 되는데, 헌법 130조에 따른 방법이 아니라 법률의 형식으로 개정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원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 자, 헌법 개정의 제일 마지막 절차가 국민투표죠. 국민투표. 그래서 결국 이게 헌법소원 심판이었고 기본권, 어떤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기본권이 국민투표권이었습니다.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자, 9번을 볼게요. 헌법 130조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 개정에 관하여 찬반 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이전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대신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로 실현하고 있다. 결국 130조를 안 하고 건너뛴다. 그러면 130조에 따른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결론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좋다. 다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게 이제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지금 이제 세종시 만드는 법을 만들었는데, 자, 먼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시 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관습원법에 반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유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도 아니고 그냥 각하로 끝냈어요. 먼저 1번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도로서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 수도 이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이번 법에서는 저번 헌법재판소 판례를 잘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법을 만들었느냐. 국회와 대통령은 여전히 서울에 남겨놨습니다. 나머지만 옮기는 걸로 법을 만들었어요. 아까 판례에서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결정하는 것은 뭘로 결정한다? 국회가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에 있으면 수도는 여전히 서울인 거야. 수도는 서울인 거야. 수도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뭐 수도 이전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관습원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는 세종시로 내려보내. 이거는 같은 도시, 서울이라는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원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런 관습원법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관습원법. 그런 거 없다. 뭐 국민적 합의 이런 거 없다고 봤어요. 자, 3번입니다. 자,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관습원법 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왜? 아니, 대한민국 수도를 옮기지 않잖아. 수도를 옮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습원법을 개정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 결과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에 건의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헌법 개정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국민투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거. 따라서 헌법 130조에서 규정한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거 혹시 130조 국민투표권 침해가 아니라면 72조 국민투표권 침해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72조 국민투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헌법 72조는 국민투표에 붙여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재량으로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헌법 개정에 있어서의 국민투표는 임의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필수적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국민투표이다. 하지만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요,
꼭 중요정책이라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는 겁니다.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임의적인 국민투표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자, 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 발의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을 대통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붙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붙이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대통령 마음이에요. 또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는 오로지 대통령 마음입니다. 자, 결국 헌법 72조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지도 않았다면 그런 72조 국민투표권은 아예 행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조차 없다는 겁니다. 자, 5번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따졌던 게 청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뭐 대통령과 국회 빼고 나머지 국가기관들을 많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뭐 세종시 그쪽으로 내려보낸다고 이거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 절차에서 판정되는 청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진행한 거니까 내 청문권을 침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청문권이라는 이런 기본권 인정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6번, 자, 내 돈, 피 같은 세금을 받아다가 허허벌판에다가 도시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막 낭비해도 되는 거냐? 내 기본권 침해다. 자,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납세자의 이런 권리라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거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되는 거 볼게요. 자, 관습원법이 성문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분명히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 관습원법이 성문어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졌다까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원법이 성문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까지 한다. 설마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힘을 인정해 주시기는 힘들죠. 관습원법이 성문어법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빨갛지도 않은 소리 무슨 관습원법이 성문어법과 동등하냐 이상하다 엄청나게 그렇게 수도이전하는 게 싫었냐 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더 나아가서 관습원법이 성문어법을 막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진짜 미친놈 소리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이제 2014년도 사법시험 기출이죠. 자,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불문의 관습원법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습원법에 성문어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틀렸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우리나라 역대 헌법 개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 절차는 일단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마지막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48년 헌법에서는 일단 제안 헌법을 개정합시다라는 거 당연히 대통령도 제안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국회에서도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제안을 못해요. 자, 못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던데 그 언제부터냐? 동그라미가 생긴 거는 2차 개헌 때부터죠. 즉 1954년 헌법 때 이때 국민 발안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즉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이 헌법을 개정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기간 같은 경우는 쭉 30일 이상에다가 유신헌법 때부터 1972년 7차 개헌 때부터 20일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항상 헌법 개정 제안권이 있었다. 그럼 틀려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공화국이에요. 3공화국. 즉 5차 개헌과 6차 개헌 때 이 3공화국 헌법에서는 X로 돼 있죠. 대통령이 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못 꺼냈어요. 헌법 개정 제안권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때만 없었거든요. 그 후에는 다시 생기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적 3분의 2로 이제 쭉 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 제 4공화국 헌법이 또 헌법 개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즉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인데, 자, 요때는 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제안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가중시켜서 올려놨고요. 공고기간은 3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줄여놨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었다는 거. 이원화돼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하면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자,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일단 국회 제적 3분의 2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국민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을 했다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다.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우와 국회가 제안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가 이원화돼 있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7차 개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8차 개헌 5공화국 때죠. 5공화국 때. 5공화국 때는 뭐 앞에 있는 거 쭉쭉쭉쭉 뭐 거의 되고, 다만 이제 7차 개헌 때만 이원화돼 있었어요. 다시 이제 국회 제적 3분의 2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때는 대통령 임기가 무려 7년이나 되는 대신에 7년 단임제를 택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식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한다. 그런 효력 제한 규정을 이때 이제 만들게 되었던 부분이죠. 국민발언제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느냐. 자, 2차 개헌 때 만들어졌죠. 2차 개헌 때 민연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이 헌법 개정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국민발언권을 인정해 줬는데 2차 때 만들어져서 6차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국민발언제도는 2차에서 6차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들도 헌법을 개정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아, 그건 바로 국민발언이라는 겁니다. 국민발언 이유. 2차에서 6차까지 국민발언 이유. 2차에서 6차까지 존재했다. 이것도 면역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대통령에게 제한권이 없었던 시절이 3공화국인데, 자, 이때 1962년 헌법 5차 개헌 때부터 헌법에 뭐가 들어갔느냐. 그 전까지는 헌법 개정의 제일 마지막에 국민투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요때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3공화국 때부터 5차 개헌 때부터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그런 국민투표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문제 하나 볼까요? 1962년 헌법 및 69년 헌법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의 제한을 인정하였다. 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을 제한하였다. 이게 이제 국민 발언 제도인데, 자, 국민 발언 제도. 국민 발언 제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 국민 발언 이후 2차에서 6차까지 있었죠. 2차에서 6차까지 있었다. 지금 문제 제일 시작하는 게 1962년 헌법 및 69년 헌법이네요. 자, 1962년 헌법은 몇 차 개헌입니까? 5차 개헌. 69년 헌법은요? 6차 개헌이죠. 6차 개헌. 6차 개헌. 자, 그러면은 5차 개헌과 6차 개헌 때 국민 발언 제도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왜? 국민 발언은 2차에서 6차까지 있었으니까 2, 3, 4, 5, 6차 개헌에 계속 국민 발언 제도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5차에서 6차도 있었지. 이때도 있었지.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헌법 개정 제한권이 인정되었다. 대통령뿐 아니라 요게 틀린 거죠. 왜? 1962년 헌법과 1969년 헌법은 3공화국 헌법이잖아요. 1960년 헌법과 69년 헌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틀리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962년 개정헌법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자, 1962년 개정헌법은 5차 개헌이죠. 자, 5차 개헌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했다는 부분 맞죠? 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에서 과반수로 바뀐 거는 언제부터다? 아까 봤다시피 7차 개헌, 유신헌법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5차 개헌 때는 3분의 1로만 돼 있었어요. 맞고요. 또 국민 발언 제도가 이후 2차에서 6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62년 개정헌법 5차 때도 국민 발언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도 맞아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원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에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을 60년 헌법에서 삭제했습니까? 맞죠. 아까도 조금 전에 봤다시피 1962년 헌법 때 삭제해서 69년 헌법 때도 여전히 삭제했고, 그래서 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한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도 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헌법 개정의 제한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요구된 것은 언제라고요? 원래는 국회 제적 3분의 1만 있으면 됐는데 과반수로 가중된 것은 1972년 헌법 때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1972년 헌법, 유신헌법 때부터이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볼게요. 제7차 개헌 72년 유신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했다. 이게 큰 특징이었죠.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 고치자라고 제안하면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요. 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면은 국회 통과하고 끝이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확정하였다. 다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헌법 개정의 한계입니다. 자, 먼저 헌법 개정 한계, 실정법상의 한계. 자, 우리 헌법에서 뭐뭐는 절대로 고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은 없고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2차 개정헌법 때부터 4차 개정헌법 때까지는 이거는 절대 고치면 안 돼, 개정하면 안 돼, 개정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연역을 역시 기억하셔야 되죠. 2차에서 4차까지 있었다는 거. 이거 실정법상의 한계라고도 표현하고 개정금지조항이라고도 표현하고 금지조항이 있었다. 금지조항은 언제까지 있었다? 2차에서 4차까지. 이사금지. 금지 규정은 2차에서 4차까지 있었다. 자, 그 내용이 이거죠. 1954년 헌법에서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 원칙. 자, 제7조의 2는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선거권자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국민투표 제도를 7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조 6항이 이게 개정금지 조항이에요. 제1조, 2조, 7조에 의해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죠? 요게 이제 개정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정금지 조항의 대상이 요 세 개였다 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개정금지 조항이 삭제됐어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조문.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마. 그 규정이 5차 개정헌법 때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뭐뭐는 절대로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차 개헌 이후부터는 개정금지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행헌법에 128조 2항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개정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개정해도 돼. 임기를 5년에서 뭐 6년으로 7년으로 바꿔도 되고 뭐 단임제를 뭐 중임 2번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다, 바꿔도 돼. 다만 바꿔도 되는데 너는 출마하지 마. 그래서 이제 제한 당시에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헌법 개정을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제한 당시에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대통령에 대한 인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